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6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날입니다. 네, 저는 정책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수고. 네. 저번 주 월요일은 저희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박채린 활동가하고 하는 미디어 이슈 브리핑을 하루 건너뛰었는데요. 뭐였냐 하면 혹시라도 안 보신 분 계실까봐 그 MBN 설립부터 현재까지 좀 봐주기 처분, 졸속 심사를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냈던 그 이야기를 신미사무처장님과 지난주 월요일에 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 있다면 보고 와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 건너뛰었다고 왠지 모르겠는데 채린 활동가가 그립더라고요. 그리웠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주 수요일엔 또 채린 활동가랑 방송을 했어. 그래서 제가 미디어 이슈 브리핑을 많이 좋아하게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편하고 좋았는데. 네, 뭐 그럴 수 있죠. 저랑 함께 해주세요. 월요일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저번 한 주를 건너뛰었으니 2주치 분량을 좀 한번 이야기를 꼭 해봐야 할 이야기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오늘 3가지 이슈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월호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보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 1년 2개월에 걸친 특별수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7개의 이제 사건들 중에 13개가 혐의 없음,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가 났는데요. 이게 그래서 정말 제대로 처리한 게 맞느냐, 제대로 수사를 한 게 맞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한 건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도 혐의 없음,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법무부 검찰수사 외압 없음. 언론이 여기에 좀 주목을 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왜 이런 문제들이 13개나 혐의 없음 처리가 나왔는지 좀 얘기를 같이 해주실까요? 네, 먼저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네. 이전에도 해경 합동조사, 감사원 조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감사원 조사할 때 청와대 외압 의혹, 그다음에 네.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좀 미흡하다라는 여론이 맞아요.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유가족 측 요구와 국민청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네. 네, 봄빛날의 활동가가 말해 주셨듯이 17개 중 13개가 혐의 없음이 났는데 네. 지금 나머지 4건은 뭐냐 잠깐 살펴보면요. 2건은 특조위 활동 방해랑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이 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세월호 디지털 영상 조작 의혹,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어버이 연합 등을 정경련이 지원했다는 의혹은 특검 등에서 다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특검인데 지난해 12월에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 2022년 6월까지 조사를 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특검에서 추가로 더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19일 날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국정원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건데요. 사찰한 거 맞지 않아요? 네, 일단은 그 수사 결과를 보면은 국정원이 세월호 가족들의 동향을 수집한 것은 맞다라고 네.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왜 혐의 없음을 했냐? 미행이나 도청 같은 수단을 쓰지 않았고 또 이 정보를 퍼뜨리거나 이거를 악용해서 유가족을 압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서 혐의 없다라고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MBC가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병원에서 찍힌 CCTV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CCTV에 등장한 인물은 국정원의 정보요원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CCTV가 찍힌 이 병원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단식 중이던 유가족 김용호 씨가 입원해 있던 네. 병원입니다. 그래서 김 씨 주치의에 따르면 이 국정원 직원이 주치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캐묻기도 하고 김 씨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캐물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사실은 그 국정원 직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특조단은 건강 상태는 주치의가 기자회견을 기자회견 통해서 다 발표한 사실인데 네. 그래서 이미 언론에 공개한 정보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CCTV 되게 많았는데. CCTV 정황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뭔가 건강 상태를 알려고만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주치의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도 캐물었다고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최소 48건의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이제 특조단은 이 범죄가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이번에 국정원만 이번 유가족 사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무사도 있었어서 그건 왜 또 혐의 없음이 나온 거죠? 네, 지금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무사령부가 유가족 사찰 문건을 600여 건을 작성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특조단이 발표한 거는 이 문건이 만든 거는 확인이 됐는데 이 문건을 청와대가 지시를 했느냐,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 부분을 따져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조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 그리고 박근혜, 김기춘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방부 소속 사람들이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것은 맞다. 그런데 청와대가 보고받은 문서가 그냥 일반적인 기무사의 보고 문서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까지 다 뒤져봤는데 뭐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했다거나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혐의가 없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JTBC, MBC 이런 보도로 문제적인 사실들을 확인했던 기억이 똑똑히 남아있거든요. 네, 정확한 기억이에요. 일단은 세월호 특별조사회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이 있는데요. 보고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주 만족한 듯하다라는 게 문서에 적혀 있었다고도 하고 관련해서 2019년에 JTBC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기무사가 확인한 정보에는 유가족의 통장 사본 그리고 주민등록증 같은 개인정보가 있었고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을 알아보라는 지시도 내려졌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참사 이후에 이러한 동향 보고서가 6개월간 청와대에 보고됐다라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특히 언론에서 집중해서 이거를 혐의 없음 내렸어라고 보도를 했다고 보는 게 우병우랑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랑 뭐 이렇게 다 혐의 없음 나온 거 그 부분도 좀 짚어줄까요?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당시 세월호 수사를 놓고 외압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2014년 참사 당시에 두 사람이 참사 직후 해경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등의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입니다. 사실이라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법무부와 청와대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범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와 접촉한 대검 측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법무부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린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법무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단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법무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의견 제시라는 형태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대검이 이제 대검 안에서도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가 있으니까 먼저 법무부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법무부가 의견 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외압이 아니라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뿐이다. 요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근데 그 의견 제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직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수사 결과를 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MBC가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당히 중대한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은 서면 조사만 거쳤다고 해요. 맞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서면 조사만 보고 그냥 단순한 의견 전달이었다라고 결론을 했는데 이거를 믿어도 되느냐, 미흡한 점은 없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의혹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해경이 물에 빠진 인경빈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 다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인군이 바다에 빠진 지 5시간이 지나서 이제 구조가 된 건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존 가능성을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제때 이송하지 못한 과실 때문에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군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보다 구조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런 부분은 전혀 빠져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언론과 관련해서 당시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대형 오보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라며 이제 법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17개 중에 이제 혐의 없음 결론이 난 13개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특히 지금 언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분명하게 지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린 MBC나 JTBC 이런 데서 제대로 수사한 거 맞느냐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보도한 언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히 조선일보가 좀 보도량이 많았던 편인데 의문 있는 지점이 있다 혹은 문제다라고 지적하기보단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조선일보가 1월 20일 날 2건의 기사로 특수단 수사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요. 네. 제 1면에 8번째 세월호 조사 외압 사찰 무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하나 실었고 네. 또 10면에는 법조계 이재무 전 기무사령관만 억울하게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은 특수단의 발표 내용을 거의 똑같이 충실하게 보도를 했고, 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 제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조한 부분은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되게 억울하게 죽었다. 수갑차는 수모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는 분은 그 기무사 사찰과 관련해서 이제 지시를 한 책임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수사 과정 중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기무사 사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무사를 두둔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혐의 없음이 나긴 났으니까 정말 기무사 사찰 문제가 정말 문제가 없던 것인지 정말 그런 지점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무사가 누명을 썼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무사 관련해서 두 종류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군사법원에서 따진 직권 남용죄 혐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특수단에서 한 거는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에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한 겁니다. 권리행사 방해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먼저 군사법원에서 따져본 직권남용죄 혐의는 기무사 간부들이 직무 범위에 있지 않은 유가족을 사찰했냐 안 했냐를 살펴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기무사가 사찰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서 기무사 간부 5명 중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요. 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은 기무사가 사찰한 건 맞는데 그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그러면 억울한 거냐? 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말한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다라는 주장에도 분명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재판을 진행 중인 5명에게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고 난 것이지 기무사가 사찰하지 않았다. 유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전혀 범죄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기만 한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수단이 발표한 무혐의는 뭐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무사가 사찰한 거는 유죄가 나왔는데 그럼 그 사찰을 누가 지시했냐? 네. 청와대가 지시했냐? 그래서 유가족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같은 기본권이 침해가 됐냐? 이 부분을 살펴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권리 행사, 그러니까 유가족의 그런 개인정보 권리 행사를 방해했느냐? 이거를 살펴본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무혐의가 난 건데 그러니까 사찰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사찰을 했는데 그걸 청와대에서 지시했는지 증거도 못 찾았고 그다음에 사찰했다고 확인된 내용도 그 유가족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수준의 정보는 아니었다. 그래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것입니다.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세월호 그 조사단, 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단 수사 결과 그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은 제가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되게 많이 슬픈 거예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무혐의가 맞느냐, 정말 제대로 된 수사 결과냐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조선일보처럼 좀 두둔하는 보도들이 분명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저는 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1년 2개월 전 출범을 할 때, 당시에 백서를 만드는 심정으로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결과를 발표할 때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너무 많이 흐른 뒤에 우리가 조사가 들어가서 박채린 활동가가 이야기하다가 중간중간 말이 나왔는데 증거를 못 찾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17개 중에 13개가 무혐의 처리가 나오는 게 과연 최선을 다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네. 특검이 끝나도 세월호의 문제가 온전히 잘 해결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의문이 드는 조사 결과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건 금요일에 임동준 팀장님이랑 좋은 보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날 노동 문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사안을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게 되네요.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해고 문제입니다. 이게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30여 명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로비에서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왜 파업 농성을 벌이고 계신 것이고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런 것인지 좀 한번 짚어보죠. 네, 제가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이제 2020년 10월에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을 합니다. 임금 인상이나 정년 연장, 관리자 갑질 근절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G 트윈타워 건물 관리는 LG 계열사인 S&I 코퍼레이션이 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S&I는 청소 업무를 지수 INC라는 곳에 재하청을 줬습니다. 그래서 청소 노동자들은 지수 INC 소속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이 하청업체와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해드릴 부분은 S&I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이제 LG 트윈타워 건물 관리를 하는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고모 구헌미 씨와 구미정 씨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LG와 특수 관계가 있다. 거의 LG가 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계열사고요. 그다음에 11월 30일 날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80여 명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 원청업체인 S&I 코퍼레이션은 계약 해지의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품질 저하, 즉 청소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청소 노동자 30여 명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전면 파업을 돌입을 했고요. 12월 31일 날 이제 청소 노동자들의 용역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사실상 이날 해고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도시락이나 간식 등을 보내줬었는데요. 이때 이제 LG 그룹 측에서 도시락 반입을 막고 초코파이를 이렇게 뺏어서 다시 이렇게 밖으로 던지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 장면이 SNS에 퍼지면서 LG 측에 대한 비판이 좀 쏟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간순 지금 박채린 활동가가 설명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뭐라고요? 이쪽에서는 계약 해지의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품질 저하라고 밝혔는데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20년 10월에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하고 임금 인상이나 정년 연장, 관리자 갑질 근절 등을 요구하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10년 정도가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 LG 계열사 S&I 코퍼레이션이 이제 하청 주는 업체를 바꿀 때 바꾼다 하더라도 이제 고용 승계가 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해보자면 없는 거죠. 10월에 노조 결성하고 이러고 나니까 갑자기 11월에 서비스 품질 저하 이유를 들면서 이제 정리해고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채린 활동가가 원래 처음에 이 사안을 가지고 온 거는 LG 트윈타워 노동자 해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보도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접한 게 이제 한겨레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가 LG 트윈타워 노동자들과 이제 농성장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이면 정도를 털어서 쓴 기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농성장에 기자가 가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기사를 쓴 게 없는 건 아니죠. 네, 전혀 새로운 있었죠. 거는 아니었는데 그때가 너무 추운 겨울날이었고 그리고 연말에 누군가는 이렇게 차가운 곳에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좀 따뜻한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사소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소해 볼 수 있지만 LG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조합원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막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히
걸어 나간다거나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준다거나 좀 연대하는 모습도 좀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한겨레 기사 되게 좋은 기사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사인 기사도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이 그 송지혜 기자님 기사 제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뭐 좋은 기사도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기사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박채린 활동가가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게 좋은 기사 얘기했지만 보도가 과연 많았을까? 이 지점에서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동자보다는 기업의 입장에 서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좀 프레임을 잡는 보도들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파업이 12월 16일 날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날을 기준으로 이제 지금까지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는 관련 보도가 없습니다. 아예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한 달하고도 좀 더 지나서 이제 첫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이 조금 황당했고요.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드리겠고, 그다음에 한국경제는 1월 7일 날 이제 칼럼에서 네. 이 소식을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칼럼도 사실 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칼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12월 16일에 파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한국경제 첫 보도가 1월 7일 그것도 칼럼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럼 지금 뭐 관련해서 나빴다고 하는 보도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조선일보와 이제 한국경제 기사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네. 부분을 이제 뽑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70세 이상으로 정년을 늘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이제 두 기사에 실렸는데요. 한국경제는 1월 7일 말씀드렸던 그 칼럼 한 달째 LG 로비 점령한 미화원 노조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했고 조선일보는 정년 70세로 늘려라. LG 본사 점거. 그 뒤엔 민노총.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SNI는 기존 미화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이제 고용은 계속하기로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관련 갈등이 좀 원만하게 해결될 걸로 이제 기업 측은 봤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미화원들이 60세 정년이 끝나도 70세까지 일하게 해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제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한국경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면서 이제 기업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고 있다. 그동안 노조를 약자로 보는 관점에서 이들을 과잉 보호하는 법안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 노조 쪽으로 과도하게 힘이 실린 상황이다. 라는 재계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다른 쪽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트윈타워 분회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 요구안 중에 하나로 정년 문제를 내놓았고 그리고 사측이 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않자 네. 양보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부분이다. 그리고 사측이 노조 설립 이전인 2019년 4월에 먼저 정년 연장 의사를 밝힌 적도 있어서 요구안에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청소와 시설관리 직종은 70세 정년이 현장에 많기도 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화원들의 무리한 요구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측이 먼저 이제 정년을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노조 설립 전에 이야기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들 기사들이 이제 무리한 요구라고 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SNI가 이제 지수 INC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기업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90여 명이 이제 일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미화원분들이 이들의 일자리를 지금 빼앗으려고 한다. 라면서 이제 앞으로 노조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이 차별 대우받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법률 전문가의 씁쓸한 반응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또 을과 을의 전쟁으로 프레임을 붙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차별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분들이 노조를 결성을 하기 전에 뭐 임금 꺾기, 공짜 노동, 그다음에 평일에 노동하는 시간을 30분 정도 모아가지고 그거를 주말에 일을 시켰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말 수당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아왔다. 차별을 많이 받아왔는데 네. 이제 노조를 결성을 하면서 받아서는 안 될 그런 차별을 이제 안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노조에 가입을 하면 오히려 근로자의 노동 환경은 더 좋아지는 건데 이 법률 전문가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노조에 대해서 좀 악의적인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기사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또 뭐라고 했냐면 엄밀히 따지면 하청업체 일인데 LG 본사 차자와 대주주를 미화원들이 들먹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뭔 소리예요? LG 트윈타워는 이제 이 사안과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제가 앞에서 초반에 설명해 드렸듯이 구광모 회장. 네. LG도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SNI 지분을 LG가 100%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LG 측이 이 사람들이 LG 트윈타워에서 농성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 네. 그래서 법원이 이제 이거를 기각을 하면서 내놓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노사관계에는 LG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유가 LG가 SNI 지분을 100% 갖고 있고 네. LG 일가가 지수 INC 지분을 50%씩 보유해 원청인 LG가 쟁의 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쟁의 행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조선일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지 알 수 있죠. 네. 진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대주주를 들먹였다라는 워딩을 썼어요? 네. 이렇게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하청업체 일인데 LG 본사 차자와 대주주 들먹였다. 라는 워딩을 조선일보가 적었습니다. 지금 뒤에서 고은자 활동가가 이렇게 아주 다 이렇게 부숴버리고 싶다라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다음 보도로 또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채린 활동가가 가져온 마지막 문제적 보도는 택배 노동자에 관련한 나쁜 보도인데요. 이게 지난 29일에 원래 택배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택배 노조 파업 전에 어떤 보도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박채린 활동가가 이야기를 해서 좀 찾아봤더니 문제적 보도가 되게 많았는데 특히 첫 번째로 이야기할 보도는 이게 민원련 활동가들끼리 저희 내부 업무 메신저에서 기사 스크랩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기가 막히다 하면서 같이 공유를 했던 기사여서 좀 이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 기사를 말하기 전에 이제 택배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2020년 해만 해도 16명이 사망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과로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제 과중한 노동을 하다가 사망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례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2020년 10월 8일에 CJ 강북에서 일하던 택배 노동자가 이제 택배 도중에 택배 차량 운전석에 이제 머리를 숙이고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그때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의 죽음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라고 외치던 아들의 영정을 껴안고 외치던 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나흘 뒤에 한진택배 정릉 대리점의 한 청년 택배 노동자가 이제 숨쉬기 전에 동료에게 나 너무 힘들어요라는 카톡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일을 마친 시간인데 새벽 4시 28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SNS에 이제 시민들이 늦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이는 운동이 일었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성원을 하니 2020년 12월 7일 날 사회적 합의기구가 국회에서 출범이 됐습니다. 정부도 참여를 했고 국회, 택배사업자 그리고 과로사 대책위원회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가 이루어졌는데요. 1차 회의 때는 택배 노동자의 분류 작업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게 과로사 원인 1순위라고 꼽히는 건데요. 그래서 택배 사업자 등은 사용자 책임, 그러니까 분류 작업이 사용자의 책임임을 명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2차 회의 때 택배 사업자 단체가 1차 합의안 전체를 부정을 한 겁니다. 전체를 부정했다고요? 네. 그래서 분류 작업은 택배 기사의 책임이라고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이제 전체 조합원의 파업 찬반 투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투표율이 자그마치 97%였고 찬성이 91%.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제 총파업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21일 날 새벽에 국토부와 택배사들이 분류 작업이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심야 배송 금지, 노동시간 단축 등의 합의를 하고 이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이를 추인을 하면서 이제 1차 합의안이 되게 힘들게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가 합의 6일 만에 또다시 총파업을 선언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노조는 사측이 분류 인력 투입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추가 인력 투입 없이 기존 인력만 투입하려고 한다면서 이제 사실상 사측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의 설득과 또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이제 마라톤 논의 끝에 이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28일 날 이제 분류 인력 투입 시기와 방식을 좀 명확히 해서 합의안이 도출이 됐고 이제 파업을 철회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분류 작업이 원래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거 하려고 택배 노동자분들이 이제 빨리 출근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수당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전에 네. 보니까. 무임금이라고 합니다. 네, 무임금 노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게 굉장히 고된 작업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사측에서 뭐 합의했던 내용을 자꾸 파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택배 노조에서는 파업을 하려고 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도 얘기로 그럼 돌아가 보죠. 네, 합의가 체결되고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합의가 깨지고 이 와중에 이제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제가 꼽아온 문제 보도 네. 활동가들이 다 같이 꼽은 문제 기사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1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심야 배송 금지, 택배 늦어지고 비용은 오를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냐면 택배사로서는 이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분류 인력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게 부담이 클 것이고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의 배가 넘는 비용이 들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당장 설 연휴부터 배송 지연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 기사에겐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소득을 보존해 주려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늘어난 기업 부담이 결국 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사의 느낌이 택배 기사들의 요구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도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요. 이 기사를 보면은 사측을 엄청 걱정해주는 기사인데요. 그러게요. 조선일보는 어떤 언론사였냐면 택배 노동자가 10명 죽고 나서야 관련 보도를 처음 한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10명 죽고 나서 보도해주고 합의 한 번도 안 깨진 상황에서 사측을 먼저 걱정을 해줬잖아요. 네, 뭐 제목도 그렇고 뭐 내용 자체가 사측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고 지금 현 문제가 모두 이제 택배 노동자들에게 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전가를 하는 보도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 또 제목 읽고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배송비 오르고 심야 시간 택배 금지되는 거 다 맞지 않아? 뭐 요렇게 또 반문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 때문에 기업이 손해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택배 노동자 탓이 맞냐? 이렇게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되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택배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냐. 그러니까 누구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은 지나치게 저렴한 택배 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택배 요금은 그 택배 기업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격을 낮춘 거죠. 근데 그 가격을 낮춘 거를 택배 업체가 떠안아야 되는데 사실 그 할인한 금액을 사실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이죠. 그래서 택배 노동자 때문에 이 부담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기업이 애초에 부담했어야 할 것이었고 그리고 사실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돈을 줘야 하는 게 맞죠. 되게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택배 노동자들이 그동안 안 받던 돈을 이제 받게 되니까 기업이 더 부담해야 될 돈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사실 진실이라는 거는 택배 회사가 그동안 택배 가격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짊어져야 할 짐을 이제 짊어지는 건데 그것을 두고 택배 노동자 탓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되게 악의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저는 말씀이 되게 동의가 되는 게 그쵸. 택배비 오르는 거 사실일 수 있죠. 심야 시간대 배송 어려워지는 거 사실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이것이 택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문제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가? 그거는 좀 진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3가지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중간중간 실수가 와서 오늘 NG가 많아가지고 일단 시간은 한 50분 나온 걸로 보이는데 줄이면 얼마 정도 시간이 될지. 얼마 나왔어요? 저희 시간? 47분. 네, 50분 나왔는데 한번 잘 줄여가지고 한마디만 더. 네, 뭐 한마디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이제 2차 사회적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배송 수수료 인상이나 택배사의 분류 작업비 작업 투입비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논의를 할 거예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요금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결과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 73.9%가 택배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비 인상에 동의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이제 시민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해요. 얘기 안 끝났는데 빨리 제가 끝내버리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좀 다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실은 저희가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2주치 분량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좀 더 사건 경과 이런 것도 소개해드리느라 네,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아마 월요일에 미디어 이슈 브리핑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일주일 안에 소식들로 저희가 다 가져오는 것으로 하죠. 그때는 좀 더 축약해서 좀 더 축약해서 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수요일에도 체린활동가랑 얘기하는 거죠, 저? 네. 삼성 이재용. 네, 맞습니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방송도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그리고 2012년 아니 죄송합니다. 12월 31일 그러니까 시리아. 어머. 12월 31일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다시 할게요. 네. 12월 아니 왜 이래 12월 하니까 계속 좋네요 이거를